중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뉴스 요즘 정말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망하면 한국도 같이 망한다고요? 수출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으로 가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 생각 틀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전기차 공장이 하나씩 문을 닫을 때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의 주문서는 두꺼워지고 있거든요. 중국 조선소가 신뢰를 잃을 때마다 한국 조선소에는 세계 최고 선박발주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은 고부가가치 선박발주 물량의 94%를 혼자 싹쓸이했습니다. 전 세계 선박발주의 거의 전부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치밀하게 설계된 구조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처음으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경제 이야기 남들보다 한 발 앞선 미래를 만나보세요. 여러분 잠깐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시절 한국 경제계에는 공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는 것, 아니 추월해버리는 것이었죠. 실제로 그 공포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인구가 27배 많고 땅덩어리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천문학적인 돈을 특정 산업에 한꺼번에 쏟아부을 수 있는 나라였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전기차 산업 하나만 보더라도 중국 정부는 2010년대부터 10년 넘게 전기차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 전기차 기업이 무려 130개 넘게 생겨났습니다. 한국 전체 자동차 기업을 다 합쳐도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데 중국은 130개입니다. 숫자만 들어도 압도되죠? 배터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CATL은 정부 지원을 등이었고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자리를 꿰찼습니다. 반도체에서는 SMIC가 13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며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선에서는 값싼 노동력과 정부 자금을 앞세워 세계 수주 물량을 싹쓸이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분위기를 기억하십니까? 전문가들은 앞다퉈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10년 안에 한국 제조업은 중국에 따라잡힐 것이다. 삼성도 현대도 결국 중국 기업에 밀릴 것이다. 한국의 먹거리가 사라진다. 이런 말들이 매일 뉴스에 나왔습니다. 50대, 60대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그 불안감을 직접 느끼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전기차 기업 130개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CATL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반도체에 130조 원을 쏟아부은 SMIC는 삼성을 따라잡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무너진 자리에 한국이 들어서는 일이 산업 하나하나에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한국이 중국을 이겼다면 그게 한국이 더 열심히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답을 알아야만 한국의 미래가 정말 밝은지 아니면 지금의 호황이 모래 위의 성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무너짐이 왜 한국에는 기회가 됐는지, 그리고 그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최첨단 공장, 엄청난 배출, 탄탄한 재무구조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의 BYD는 2024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지고 있는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76조 원입니다. 서울 시내 30평짜리 아파트로 따지면 약 15만 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세계 1위 기업이 이 정도 빚을 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BYD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우후죽순 생겨난 전기차 기업 130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보조금이 끊기자마자 서로 살아남겠다고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 옆 기업도 내리고 그 옆 기업도 내립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치킨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먼저 쓰러지나 버티는 싸움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리점들이 고객 돈을 들고 야반 도주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기차를 예약하고 계약금을 낸 고객들이 어느 날 아침 대리점 문이 굳게 잠겨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중국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났습니다. 피해 고객이 수만 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상황이 왜 벌어졌냐는 겁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보조금이 있을 때 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100%가 넘는 관세를 매겼고 유럽도 45%가 넘는 관세를 추가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공급이 넘쳐 팔리지 않고 해외로는 관세 장벽에 막혀 못 나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할 곳을 잃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가격을 내리는 것뿐이었고
그 끝은 공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한국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중국 전기차가 무너지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었습니다. 전기차가 안 팔리면 배터리도 안 팔리거든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바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중국의 몰락이 곧바로 한국의 기회로 연결되는 구조, 이제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CATL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의 배터리 기업인데요. 한때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 이상을 혼자 장악했던 기업입니다. 세계 1위도 아니고 그냥 압도적 1위였습니다. 테슬라도 CATL 배터리를 썼고 폭스바겐도 BMW도 CATL 배터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줄여서 IRA라고 부르는 법을 시행하면서 중국 배터리 부품이 들어간 전기차에는 세금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기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최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인데 중국 배터리를 쓰면 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선택이니 당연히 중국 배터리를 피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CATL을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군사기업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CATL이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면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겁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미국에서 팔지 못한다는 건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말과 같죠.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터리를 공급하고 싶어하는 완성차 기업들이 CATL 대신 다른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트너가 바로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너럴 모터스와 합작 공장을 세웠고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SK온은 포드와 함께 미국 땅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설비 투자 중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CATL이 미국에서 밀려난 자리를 한국이 채운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지금 CATL이 만들 수 없는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불이 나지 않고 충전 속도가 훨씬 빠르며 수명도 더 긴 꿈의 배터리죠. 삼성 SDI는 2024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이고 현대차 그룹도 여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CATL이 미국 시장에서 쫓겨나 있는 동안 한국은 다음 세대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반도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들어보셨죠?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선언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프로젝트입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가 투자한 돈이 130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술 격차가 줄어들었을까요? 정반대입니다. 미국이 핵심 장비 수출을 막아버렸거든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는 게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작은 회로를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2 수준으로 새기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장비를 전 세계에서 만드는 곳이 딱 하나입니다. 네덜란드 기업 ASML이죠. 미국은 ASML에 압력을 넣어 중국에 이 장비를 팔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ASML은 네덜란드 기업이지만 미국의 기술이 부품에 들어가 있어서 미국의 허가 없이는 팔 수가 없습니다. 결국 SMIC는 130조 원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중요한 장비를 구하지 못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현재 3나노미터, 즉 3나노 공정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SMIC가 만들 수 있는 최첨단 반도체는 7나노미터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더 좋은 건데 삼성과 SMIC의 기술 격차는 20년 전 수준으로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130조 원을 투자했는데 격차가 줄기는커녕 더 벌어진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SMIC는 지금도 막대한 순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야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투자는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중국 정부가 계속 돈을 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나든 안 나든 경쟁력이 있든 없든 국가의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 계속 돈을 붓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36년간 단 한 번도 반도체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황일 때도 투자했고 불황일 때도 투자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12년 반도체 불황 때도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기술 격차입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기술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삼성의 36년에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조선업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배를 만드는 산업인데요. 이 분야에서 벌어진 일이 가장 극적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세계 1위를 차지했다가 어떻게 신뢰를 잃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94%를 독식하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이 조선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엄청난 저가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배를 한국보다 30% 싸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인건비가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거기다 정부 보조금까지 더했으니까요. 결국 가격에 민감한 선주들이 중국으로 몰려갔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수주 물량이 줄어들고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싸게 빨리 만든 배들이 바다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에서 건조된 배가 건과 3년도 안 돼 항구에서 멈춰서는 일이 생겼습니다. 엔진 결함, 선체 균열, 각종 기계 고장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배가 항구에 묶이면 선주는 하루에도 수억 원의 손실을 입습니다. 제 한 척이 바다에서 화물을 운반하지 못하면 그 손실이 엄청납니다. 더 심각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LNG 운반선, 액화 천연가스를 싣는 배인데요. 이 배의 단열 구조에 문제가 생겨 결함이 발견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LNG 운반선은 영하 162도의 액화 천연가스를 싣고 다니는 배입니다. 단열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이런 사고가 터지자 세계 선주들 사이에서 중국 조선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한번 잘못 만들면 수십 명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선주들이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믿을 수 없는 조선소에 발주를 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선주들이 다시 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술이 가장 많이 필요한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한국 조선소로 발주가 집중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이 고부가가치 선박 발주의 94%를 가져갔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는 배가 된 겁니다. 신뢰를 잃으면 가격이 아무리 싸도 소용없다는 걸 중국 조선업이 온몸으로 증명해준 셈입니다. 여러분, 한나라에서 부자들이 짐을 싸서 떠나기 시작하면 그게 무슨 신호일까요? 단순히 세금이 싫어서 떠나는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중국에서 지금 정확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을 떠난 부유층이 얼마나 될까요? 15,000명이 넘습니다. 재산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 이상인 사람들이 15,000명 이상 중국을 떠났습니다. 주로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금이 없거나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세금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로 중국 정부의 기업 통제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알리바바의 CEO였던 마윈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갑자기 사라졌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뒤로 알리바바에 엄청난 과징금이 붙었고 기업 가치가 반토막 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나라에서 기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부동산도 문제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들이 연쇄 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헝다그룹은 300조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사실상 파산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지어놓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계약금을 냈는데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중국 전역에 수백만 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부유층이 선택한 건 돈을 금으로 바꿔서 해외로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의 금 매입량이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불안하니까 실물 자산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가 한 수를 더 뒀습니다. 금을 국제시장에서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압박을 넣은 겁니다. 금 인증 제한이라는 방법으로 중국이 팔려는 금의 국제 거래를 막아버린 거죠. 달러도 막히고 금도 막히고 해외 자산도 제재 대상이 되는 상황. 중국은 열세를 뺏긴 거대한 경제적 포위망에 갇히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중국 부유층과 핵심 인재들이 빠져나간다는 건 중국의 혁신 역량이 서서히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는 나라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셈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전기차에서 배터리에서 반도체에서 조선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셨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연결하는 하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전략입니다. 미국은 지난 7년간 중국의 경제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어디서 달러를 벌어들이는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어떤 기술에 의존하는지를 파악한 다음 그 급소를 하나하나 눌러왔습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전기차 관세, 배터리 기업 블랙리스트, 금융 제재. 이게 각각 따로 진행된 게 아니라 하나의 전략 안에서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전략이 의도치 않게 한국에 엄청난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막아준 덕분에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을 공간이 생긴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미국의 제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CATL은 지금쯤 LG 에너지 솔루션을 완전히 가격으로 눌러버렸을 겁니다. SMIC는 막대한 자본력으로 삼성의 고객사들을 하나하나 빼앗아갔을 겁니다. 중국 조선소는 더 싼 가격으로 한국의 수주 물량을 가져갔을 겁니다. 미국의 제재가 한국에게 숭실 공간을 만들어줬고 그 공간에서 한국 기업들이 기술을 쌓고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한국이 이긴 게 아니라 중국이 막힌 겁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미국이 한국 편을 들어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의 방어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이 있고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공급망에서 한국이 빠지면 미국도 곤란해집니다. 서로 필요한 관계인 거죠. 그렇다면 이 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답은 마지막 챕터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확인한 사실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전기차는 보조금이 끊기자 무너졌습니다. 중국 배터리는 미국 시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중국 반도체는 130조 원을 쏟아붓고도 기술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중국 조선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중국 부유층은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한국에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의 제재가 언젠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한국이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실하게 굳혀야 할 골든타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주목하십시오.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이 두 분야는 앞으로도 최소 5년에서 10년은 구조적 성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따라오기 전에 한국 기업들이 기술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고 그 절박함이 투자와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공급망 재편의 흐름을 읽으십시오. 미국이 중국을 밀어내고 있는 지금 한국 기업들이 미국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습니다. 한번 공급망에 들어가면 쉽게 교체하지 않거든요. 지금의 기회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준비하지 않은 기회는 결코 기회가 아닙니다. 한국이 지금 누리는 이 기회는 삼성이 36년 동안 투자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국 조선소가 수십 년간 장인 정신으로 기술을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부하고, 지금 준비하고, 지금 투자해야 합니다. 기회는 준비한 사람 앞에서만 문을 엽니다. 중국이 무너질수록 한국이 돈을 버는 진짜 이유 이제 아셨죠? 하지만 더 중요한 진실은 이겁니다. 중국이 언제까지나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4억 명의 인구와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한국에게 주어진 역사적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여러분의 노후와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전환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킵니다.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감사드립니다.